자, 안녕하세요. 북서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2018년 대비 이제 북서 모의고사 첫째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는, 인강 듣는 분들은 이제 각자 풀어보시고, 예, 제가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보충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충 자료도 이렇게 다운받아갖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이제 풀어보기 전에 제가 이제 답안을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뭐 학원 쪽에 이제 모의고사에는 답안을 이렇게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답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여기 답안 내용 중에 답답형 같은 경우에는 딱딱 떨어지겠죠. 이게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의의나 뭐 배경, 이런 것들은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되게 기본서 위주로 냈어요. 기본서의 교과서 위주로 냈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다른 기본서나 교과서에서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예시 답안이고, 여러 가지 답안 중에 뭐 자기가 맞는다는 근거가 있으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참조자로만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1번을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은 원래 이제 매번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역교동 관련된 문제가, 아니,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교육과정 2점짜리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교육과정을 이제 09년 개정교육과정 해서 15년 개정과정이죠. 예, 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문제를 한 12문제 정도 냈는데, 한 문제는 안 나왔어요. 예, 그때 정치적 상황이 좀 급변해가지고, 한 문제 안 나왔는데, 이번에 교육과정, 15년 개정교육과정이 나올 것 같기도 하는데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나 역사 같은 경우에는 내운윤의 교과서가 나와요. 그리고 교육과정 자체가 좀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용 자체가 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과연 나올까. 그래서 이걸 낼까 생각하다가 고심 끝에 지혜 7편부터는 냈어요, 제가요. 근데 이제 1편부터 해서 7편까지는 이번 교육과정 낸 게 아니라 저도 예전 교육과정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교수 용어기나 뭐 3차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또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뭐 조선시대 때 이제 뭐냐면 이런 조선시대 때 이런 역사 교육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냈어요. 구한말이나.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낸 거 이제 이번에는 동문 선습을 냈거든요. 예. 그래서 동문 선습은 이제 가에 들어갈 게 동문 선습인데, 요거는 이제 예문을 보면 금방 인출될 수 있겠죠. 일단, 어디에서 인출이 되죠? 박세무라는 단어에서 인출되죠. 왜냐면 동문 선습은 박세무가 지은 거예요. 언제 지었냐면, 16세기 때, 중종 때 지었어. 원래 이제 이거 지을 때는, 여기 동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무지몽매함을 깨워준다. 그래서 얘들 가학용으로 자기 자식들 가르쳐용으로 집안에 이제 아이들 가르칠 목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여기 영조실록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게 일종의 교과서도 발행이 된 거야. 오늘날 말하는. 그래갖고 이제 조선 후기 때 널 일반화했던 책이 이 동문선습이죠. 자, 이 동문선습은 의미가 뭐냐? 보충 자료 이제 좀 보시면 일단 들어가는데. 자, 이 내용 구성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는 냈지만, 이 문제 답하고 이것만 외우시면 안 돼요. 예, 그 주제를 찾아가지고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문서습은, 기출 한 두세 번 나왔던 거죠. 그래서 내용 구성을 보면, 경사일체적인 어떤 교육과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크게 유교 경전인 오중가,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역사 사례로서 이제 제시를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 일부 서술했어요. 한 3분의 1 정도. 중국사 비중이 높지만, 예. 자, 요런 내용도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고려시대 때 대외관계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대외관계사는 조선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대외관계는 상당히 복잡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중심 국가였던 송나라가 중심을 못 잡아줬어. 그래서 되게 조선 같은 나라는 이제 명이나 청이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변 이민족의 침을 잘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안 받은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송나라가 이제 중심을 못 잡다 보니까 주변 유명 국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 정보 강조들이 중국을 한번 치기 전에 우리나라 한번 쳐요. 우리나라를 왜 치겠어요? 우리를 먹으려고 친 건 아니고 일종의 뭐냐면 중국을 치기 전에 후방 견제 차원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요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라도. 예. 그래서 요나라가 이제 중국하고 싸울 때, 송나라하고 싸울 때 꼭 뭐냐면 고조를 한 번씩 치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 고조를 이제 견제하고 송나라와 고조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정복 쪽보다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1차, 2차, 3차의 침입에 겹쳐갖고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 고충 자료에 보시면 1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그 경과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소송이 쳐들어와서 서해가 외교 활동을 통해서 고구려 개성의식을 이제 표출해갖고 결국에는 말로써 단판을 뒤었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예.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여기 지금 문제들 3번인데 지금 2번을 건너뛰고 3번 얘기하는 거 같네요. 예. 그럼 3번 얘기하고 2번 건너뛸게요. 예. 약간 이제 얼굴 보니까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2번을 건너뛴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자, 하여튼 이제 3번을 이제 좀 하면,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는 이제 그 서해의 만료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물려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실제로 물론 서해 외교 단판이 중요하긴 했죠. 근데 거기에 군사적인 어떤 그 뭐냐면 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그때 군사적인 어떤 뒷받침이 뭐냐? 거기 안용진이라는 곳이 있어. 안용진. 그 안용진 전투에서 그 당시에 서해 단판전에 한 번 이제 거단군이 크게 대표가 됐죠. 그래서 안용진에서 이제 검찰하고 해서 이제 그 뭐냐면 거단의 기마 군단을 이 검찰을 통해서 격발을 해가지고 일단 그 뭐냐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어. 그래서 소송의 입장일 때는 더 이상 이제 뭐냐면 계속 싸울 수가 없는 상태에서 서희하고 단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갈 것은 뭐냐면 안윤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일단 장소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거기 그 안윤진 하니까 뭐 어떤 분은 뭐 2차, 3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1차예요. 이거는 분명히 그 교과서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때 이제 그 기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 소송녀와 서희가 뭘 약속을 했죠? 일단 그 당시 이제 그 약속 내용을 보면요, 송과 관계를 끊고 거란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있죠. 거기 오타 있어요. 좀 수정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송과의 관계를 끊는 이유가 아까 전에 이제 거란이 이제 중국을 송을 치기 전에 이제 고조를 이제 뭐냐면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거란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돼요? 송나라 관계가 끊죠. 그래갖고 고려는 80년 동안 송나라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민간 교류나 비공식적인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맺게 되죠.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2차 침입과 3차 침입도 중요한 거니까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2차 침입에도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요때 이제 강조의 정병을 구실로 해갖고 2차 침입이 일어나고, 이 당시 이제 그 현종이 피난을 갔었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던 게 뭐냐면 초조대장경이에요. 그래서 그 초조대장경과 관련된 문제가 예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그거 좀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이번 문제는 요번 연도의 기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가에 들어갈 왕은 누구냐면 고국청왕이죠. 고국청왕.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뭐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 한문사로 제가 냈지만 일단은 단서를 그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연우가 있죠. 연우가 그 다음에 즉위했죠. 연우는 누구죠? 고국청왕의 동생이죠. 동생. 그 다음에 거기 또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게 우씨가 있죠. 그 밑에. 그 우씨가 나오니까 그 딱 나오겠어요. 뭐야? 고국청왕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딱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한문사료가 나오면 상당히 당황하시는 분이 있는데 당황할 필요 절대 없어요. 모르면
단서로 잡고 보세요. 그래서 몇 글자 잡아가지고 단서를 잡으면 배경지를 깔고 볼 수가 있어. 예. 모르면 어딜 보냐면 여기는 안 그렇지만 이제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나오면 밑에 그 출처가 나오죠. 숙종실록, 현종실록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꺼내서 답안을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완벽하게 한문사조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해석을 하면 괜찮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어릴 때부터 한문을 공부하신 분들이고 실제 1, 2년 가지고 문맥 잡기 힘들어요. 이거는. 예.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몇 개의 단서를 잡아가지고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가시기 때 행정구역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뭐 통론에 있는 내용들 쓰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어떻게 쓰셔야겠어요. 예. 정통적 오부 부족적인 오부에서 뭐죠? 행정적인 오부로 변모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이라고 하면 항상 현현과 관련돼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현현뿐만 아니라 나중에 진전된 이 부의 의미가 행정적 의미로 바뀌어요. 행정적 의미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채제도를 할 때 그 부채제도 부의 의미는 현현의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정치 집단의 의미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예. 서양사도 마찬가지죠. 서양사도 트리푸스 있죠. 원래 이게 트리푸스가 이제 부로 해서 가죠. 부족으로. 근데 초창기 트리푸스나 그리스 로마 시대 트리푸스는 뭐였어요? 혈족적인 의미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뭐야? 행정적 의미 바뀌죠. 이 그리스사나 로마사에서 이런 거와 또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그다음에 산성왕이 즉위하고 나서 그 고국청왕의 그 부인, 그러니까 자기 형수죠. 형수와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획은 이제 뭐냐면 그 우씨와 결혼했다. 그래서 형사치수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있는데 형사치수제 의미는 이제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 보호하고 재산이나 인력이 다른 집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앞의 의미는 주로 정복국가에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복국가에서 싸움하는 도중에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 보호 차원에서 형수와 결혼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차원은 유목국가 유형에서 이제 쭉 보여요. 그래서 이런 형사치수제 의미 좀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자. 4번.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대한민국 국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대한민국 국제. 대한민국 국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강무개혁하고 관련돼 있어요. 네. 그래서 강무개혁은 맨날 나오는 게 문제 뭐냐면 여기는 문제는 안 냈지만 양전 지계 사업이에요. 그 지계 발급의 의미, 뭐 근대적인 어떤 소유권의 의미. 이건 맨날 냈는데 저도 예전에 그 문제 때는 계속 그런 걸 냈는데 너무 지겨워져가지고 예, 좀 방향을 돌려서 대한민국 국제를 한번 내봤어요. 대한민국 국제도 시험 문제도 한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 국제가 이제 그 만들 때 특별 입법기구로서 만든 게 뭐냐 교전서죠. 교전서 또는 이제 거기에 책에서 정확한 명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법규 교정서야.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맞느냐, 틀리냐는데 그냥 둘 다 맞아요. 그냥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규 교정서 또 그 전에 이제 전신으로서 뭐냐면 교전서가 있어요. 교전서. 그래서 그 둘 다 맞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쓰신 분들은 뭐 약간 이제 뭐냐면 특별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쓰실 수 있는데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근데 요런 거에서는 이제 나가진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때 대한민국 국제의 그 뭐냐면 근거가 됐던 것이 뭐냐? 뭐죠? 만국 공법. 기억나시죠? 국제법. 예.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물어볼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5조죠. 대한민국 대항제는 국내 6개군을 통솔한다. 그래서 이제 군권을 황제가 모두 집중시킨다. 그런 내용인데, 자, 관련 개혁을 쓰려면 뭐냐면 원수부를 설치하고요. 예, 원수부는 일종의 오늘날 참모본부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황제가 중앙과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위선의 어떤 간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황제가 이제 그 당시 국내의 어떤 그 육군과 해군은 그 당시에 뭐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게 제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일단 징병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반대가 심했고 돈도 없었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강력한 군대는 육성하지 못했지만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보충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강무개혁의 정책, 군사, 외교 개혁을 쭉 얘기를 했어요. 적어놨죠. 그래서 이제 그 좀 보면 이제 정치개혁법 같은 거 보면 황제권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황제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강력한 한권을 통해서 근대화하려고 했고, 행정구역의 변경을 보면 23부에서 13도로 개편했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2차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씩 간제를 이제 개편을 했기 때문에 부체제였죠. 근데 다시 도체제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권 아까 제가 얘기했고, 그 다음 외교권 같은 경우에는 뭐 연해주 간도 지역에 그 당시 이제, 해서 및 통상사무를 설치하고, 뭐 북간도 영토 편입을 시도했다. 한청 통상조약을 체계해서 대등한 관계를 외교를 맺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양전 및 지계 사업이에요. 그래서 강무개혁 나오면 항상 이런 게 나와. 양전 지계 사업. 그리고 요게 상담 나오면 뭐냐면 지계 발급의 목적서다. 그래서 지계 발급의 목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예.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근대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고, 어디만 인정했을까요? 소유권만 인정해요. 소유권. 그러니까 정근대 시대 때 뭐 경작권이나 도지권 그런 거 인정 안 해. 소유권만 인정돼. 일무일권주의 입각해서. 그래서 이거는 또 뭐냐면 누굴 위한 개혁이죠? 지주를 위한 개혁이에요. 그래서 요런 그 뭐냐면 그 양전 그 강무개혁 때 했던 지계 발급 사업들이 물론 전체가 이제 성공을 전체적으로 뭐 하진 못했지만 그걸 이어받은 게 1910년대 뭐였냐면 그 토지조사 사업도 그 맥락에서 이제 실시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양전 사업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 들어가시기 전에 꼭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요번에는 좀 특이하게 독립협회가 나왔는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건 독립협회 분에는 그 당시에 그 강무개혁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강무개혁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양세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의 조세제도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제가 이제 볼 때 한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올 때 항상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빈도를 보면 양세법이 많이 나와요.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정금지가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심의하지만 1조편법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양세법이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양세법 배경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양세법의 원칙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양세법 원칙들을 이제 물어보는 것도 이제 있는데, 일단 이제 양세법은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언제 실시했죠? 안사의 난 이후에 끝나고 나서 덕종 때, 여기 이제 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야겸이라는 사람, 양염에 의해서 건의해서 이제 실시됐던 것이 그 뭐냐면 양세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양세법의 배경 같은 경우는 뭐, 그 개론이라든지 뭐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그 수준에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양세법은 주로 어디를 배경으로 했겠어요? 강남 지역을 이제 배경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중앙정부, 당나라 중앙정부가 차지했던 지역이 하북삼진 같은 경우에는 저토한테 다 뺏기고 이 강남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있었으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사의 난 이후에 이제 장원제 확대되면서 그런 군등군배와 균전지가 붕괴됐고, 그 다음에 또 도호도도 많았죠. 그런 상황에서 뭐냐면 더 이상 그런 군전체제만 조용조가 유지될 수 없으니까 이 군등 징수에서 그 토지의 소유를 차이를 인정하는 뭘로 넘어가죠? 차등 징수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양세법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이 뭐냐? 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한 4-5가지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거 외워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양출재비 원칙. 양출재비 원칙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먼저 예산을 정한 다음에 후에 징수하는 제도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건거주의.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주우와 개코를 구별하지 않고 거주지에 부족을 올려서 부과하는 거. 예전에는 거꾸로는 뭐야? 주우와 개코를 차등 징수했죠. 예. 차등 징수했어요. 언제부터? 건갈 정책. 예전에
그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주어와 개코라는 단어 자체가 건강정책 이후부터, 가도정책 이후부터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주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조용조, 신정세,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잡세들을 이제 같이 냈죠. 호등세까지. 근데 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호등세라든지 신정세만 내면 조용조를 면제해줬어. 그러다 보니까 주어가 많이 몰락을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호등에 의해서 재산의 등급에 따라서 D급과 연결돼 있죠. 중랑과 정랑 구분 없이 재산의 등급 9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그 9등급에 입각해갖고 걷는 세금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산 대응 부과 원칙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세금을 걷을 때 두 가지 명목을 걷죠. 뭐와 뭘로 걷어요? 예, 하세와 추세. 그러니까 하세와 추세인데 하세와 이제 추세는 이제 걷을 때 이제 대개 보면 하세는 지세죠. 그다음에 추세는 하세는 호세고 추세가 지세죠. 지세와 호세라는 명목으로 두 개를 걷고 그 외에 잡세는 다 없앴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세의 원칙이에요. 세목을 하나로 딱 정해놓은 거야. 하나 줬고 그 안에 뭐와 뭐가 있는 거죠? 지세하고 호세가 있는 거죠. 두 번에 나눠서 걷는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걷는다 해서 양세라는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을 나눠서 걷는다 해서 양세라는 견해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지방의 세금이 부족하니까 다시 뭐가 붙어요? 잡세가 붙어. 그 대표적인 잡세 중에 하나가 그 성인 남자에게 걷는 신정세라는 게 있어요. 이 신정세가 원래는 양세법 때 폐지됐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없어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생겨. 그래서 송나라 때 또 붙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잡세가 있으니까 또 잡세를 정리한다고 개정한 게 그 세금을 이제 제도를 받는 게 1조 편법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 급납주의 뭐 빈부의 차이 인정했고 등등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니은에 들어갈 원칙들 그래서 이제 그 니은에 들어갈 원칙들을 이제 쓰라고 하니까 아까 이제 그 단세가 원칙이고 이세징수 원칙, 홀 대상으로 했고 그런 등등등을 쭉 쓰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6번을 이제 볼게요. 6번. 6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1번서와 관련된 거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 지문도 이제 시험과 관련된 지문이거든요. 예. 국풍문화인데 요번에 이제 1번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1번 근현대사 관련돼서 비일수 통상조에 관련돼서 나왔는데 지금 추세를 볼 때 1번사가 5대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한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1번사 나오고 기타사 나오고 1번사 나오고 기타사 나오고 이번에 나오면 기타사. 근데 기타사도 이제 최근에 추세를 보니까 인도사 부분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도사 냈기는 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객관식 때는 아마 이게 시험이 그 문제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1번사를 한 문제씩 할당할 수 있는 게 여유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고 중간식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추세가 볼 때 요번에 나온 세계사 교과서 보니까 많이 축소됐어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기타사 많이 강조했잖아요. 근데 기타사를 이제 거의 기본적인 것만 집어넣고 되게 뭘 중심이야? 예전처럼 서양사나 중국사 중심이야. 세계사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검토본을 보니까 이게 내용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이 추세를 따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타사 나올 때 뭐 예전에는 그 뭘 보냐 남미사 그런 것도 좀 이상한 사도 있죠. 그런 것도 좀 훑어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 인도사, 뭐 중동사, 중동사,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사들 있죠? 그런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사는 항상 나오는 게 이제 고대사, 그 다음에 근현대사 이렇게 번갈아 나오는데 국풍문화는 예전에도 좀 언급돼 있었고 단독 문제도 한 2, 3년 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게 이제 국풍이라는 말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문학작품은 장르로서는 와카, 모노가타리 뭐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칭존조나 뭐 이렇게 쓰신 분도 있을 것 같아. 그 당나라 당나라 이제 관리 복장을 뭐 일본의 뭐 관리 복장을 바뀌고 뭐 이렇게 쓰신 분 있는데 이거 다 틀려. 왜 틀렸겠어요? 여기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문학 장르죠. 네. 그러니까 문학 장르에 맞춰갖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용 전만 쓰라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제한을 두면 제한을 맞게 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문학 장르로서 와카,
단가죠. 일본 같은 경우에 단가도 있지만 또 장편 뭐냐면 소설책도 나오죠. 그게 뭐냐면 모노가타리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장르가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 자, 여기에는 에라스무스와 관련된 내용인데, 에라스무스 내용을 이제 제 보고서 뭐 개요 형식으로 왔는데, 솔직히 이게 관련된 사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에라스무스의 이제 업적 중에 이제 제가 한 두세 가지 뽑아가지고 중요한 것들만 했는데, 자, 에라스무스는 북유럽 르네상스와 관련돼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이 사람의 업적 중에 뭐냐면, 불가타 성격 있죠. 불가타 성경.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강조되는 성경을 의역판인데, 원래 성경의 의미를 탐색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그래갖고 이 사람이 했던 작업이 뭐냐면, 그리스어판 신약 성경 있죠. 그거를 출판해서 라틴어 주석을 달았어. 그 라틴어 예전에 불가타 성경 의역이 많은데, 이걸 직역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걸 이제 자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라틴어 불가타를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에라스무스가 발급된, 발행한 이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뭐냐면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원하진 않았지만,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게 뭐예요? 종교개혁의 어떤 단서가 됐던 거야.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루터죠? 그래서 루터도 이제 처음에는 그 에라스무스에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종교개혁을 했는데, 갈라지게 된 게 뭐예요? 루터는 그 종교개혁을 하다가 교회 밖의 개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에라스무스는 뭐예요? 교회 안의 개혁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갈라지게 돼.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교리 논쟁 중에 하나가, 에라스무스는 이제 뭘 주장하죠? 자유의지론을 주장하죠? 여전론이라고 하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루터는 뭐야? 노예의지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신이 모든 걸 또 결정을 해줬다. 원시 기독교 철학의 바탕으로.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 입각한 원시 기독교 철학을 바탕으로 해요. 노예의지론.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자유의지는 다 상실됐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먹었어. 그래서 모든 게 다 누구의 뜻대로, 신의 의지대로 따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논쟁들,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꼭 외워두세요. 자유의지론과 노예의지론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론서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디서 찾은 논문에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 필요 있을까 했지만, 일단 기출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11년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는 뭐냐면, 여기 삼국동맹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삼국동맹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삼국동맹을 주도했던 정치가 누구죠? 독일의 비스마르크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비스마르크를 쳐내고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비에름 2세죠. 그래서 비스마르크와 비에름 2세의 외교 정책이 완전 딴판이에요. 그 차이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때 삼국동맹이 비스마르크 다음에 비에름 2세 때 이제 뭐냐면 삼국동맹이 계속 유지되면서 나중에 삼국협상이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건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들어가신 유럽의 서양사 교수님들이 어디를 많이 전공했냐면 독일을 많이 전공했어.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프랑스사, 영국사 많이 나왔죠. 근대사 나올 때. 근데 최근에는 뭐가 나오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독일사가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교수님들이 어디 가냐. 지금 출제 교수님들이 되게 40대 후반에 50대 초반 교수님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독일에 많이 유학을 갔어요. 그래갖고 독일사를 많이 내. 그래서 독일사 같은 경우에는 중세 고대사는 뭐 내 건 없겠지만 거기는 안 내고 주로 근현대사를 많이 전공했어요. 그래서 근현대사, 특히 비스마르크. 항상 비스마르크 좋아하시는 교수님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맨날 비스마르크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이제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은 두 가지죠. 이건 뭐 통념책에 나와 있는데,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국제질서 형상주의 정책, 그다음 프랑스 고립화 정책이죠. 이거 외워두시고요. 그건 이제 독일이 이제 국내 통일하고 나서 국내 정비하는 과정에서 독일은 이제 양쪽을 끼웠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유럽 정세가 막 시들릴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정비가 안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국제 질서를 항상 유지하고, 프랑스가 독일에 악감정 많죠. 그래서 프랑스를 고립화시켜서 프랑스가 독일을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삼제협약, 삼제 동맹 맺고 또 삼국 동맹 발전시켰잖아요.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렇게 이제 맺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 물어볼 것이 뭐냐면, 그럼 이탈리아가 왜 가담을 했냐?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담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티니지를 프랑스한테 뺏겼기 때문이죠. 원래 티니지를 한번 먹으려고 했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리비아를 먹었죠? 근데 그 옆에 티니지가 건들려다가 프랑스한테 뺏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감으로 비스마르크가 그걸 이용해서 이제 삼국동맹 맺었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죠.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때. 예, 오스트리아 반감이 계속 남아있었어. 왜냐면 오스트리아 왜 반감이 있겠어요? 반감이 있죠? 이탈리아의 미 회복 그 지역이 있어요. 오스트리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뭐예요? 1차 세계대전 때 삼국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가담하지 않고 협상층에 가담을 했죠. 예, 이런 것도 뭐 같이 알려두시고요. 그래서 그 지금은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을 관련돼서 얘기했지만,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비에름 2세의 정책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에름 2세의 외교 정책은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과 이제 다른데, 그 비에름 2세의 외교 정책에 맞서서 독일이 이제 기존의 어떤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기득권을 건드니까 맺어진 게 뭐죠? 삼국 협상이죠. 그래서 제가 6페이지 때 보충 자료에 삼국 협상 내용도 같이 적어놨어요. 그 예전에 기축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프랑스와 러시아 협상, 영프 협상, 영러 협상, 요거 세 개 각각 달리 맺어졌죠? 다자조약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비밀조약으로 이렇게 맺어진 건데, 요거 세 가지 외워두세요. 요거 이제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언젠가 또 나올 수가 있어. 예. 그러면 이제 비에름 2세의 제국주의 정책 때문에 영국이 이제 명예훼손 고리에 나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동맹을 맺는 그런 관계로 이제 바뀌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결국에는 삼국협상과 이제 이런 삼국동맹의 대결 속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배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죠. 9번. 자, 9번은 뭐냐면 그 개념이에요. 개념. 우리가 이제 9번은 개념인데, 보통 이제 역사교육의 소재로서 네 가지가 있어. 녹색책에 보면 뭐가 있죠? 일단 팩트죠. 팩트. 네. 팩트를 바탕으로 개념이 있고, 개념과 개념을 관계시켜준 게 뭐예요? 일반화. 그 다음에 일반화에서 좀 더 확장시켜갖고 한 게 이론이죠. 근데 이제 보통 시험 문제 나오면, 지금까지 기출 분석을 해보면 팩트하고 이론은 안 나와. 되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개념하고 일반화가 나와요. 개념 나오면 이제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있어요. 외연적 측면, 내포적 측면. 이건 맨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 나오면 일반화에서 잘 어떤 사실들이 주어지고 그걸 일반화 시켜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9번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문제를 냈어요. 매번 냈던 문제.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이제 할 때, 여기에서 이제 경제학 개념을 가지고 디프레이션의 경제학 개념을 설명하죠. 그래서 외연적 측면과 내포적 측면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니은과 디귿에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일단, 니은은 사례를 강조하죠. 외연적 측면. 그 다음에 그 디귿, 그 내포적 측면 뭘 강조하죠? 속성을 강조하죠. 매일 나오는 게 이걸. 단골 소재로. 그 다음에 개념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개념을 그 역사학에 도입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했는데, 요걸 이제 있고, 거기 유의점으로 돼 있는데, 유의점이 아니라 유용한 점을 고쳐주세요. 저 답안이 좀 잘못됐어. 예. 자, 그래서 유의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유의점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그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먼저 유의점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도 하죠. 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7페이지. 제가 이 오타 부분은 제가 한번 다 검증해가지고 걸려냈는데, 시간 관계에서 또 이렇게 많이 생기네.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수정할 때는 다시 수정해서 올릴게요. 예.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단점 보면 꼭 외워두셔야겠죠. 자, 과거 개별 사실 고유한 특성과 의미를 규명하지 못하고 역사의 사실보다 개념과 일반어를 목적시할 수 있죠. 그래서 역사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팩트죠. 예, 근데 개념과 일반화가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개념과 일반화는 도구죠. 예, 그래서 도구와 목적을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역사교과의 중심 개념이 명료하지 않고 역사교의 개념, 고유의 개념들이 별로 없어. 다 빌려 쓴 거야. 그래서 경제학, 정치학, 사회에서 되게 많이 빌려 썼고요. 여기 나온 경제학적 개념도 디프레이션도 경제학 개념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경제적 개념, 이런 경제학적 개념을 만약에 이용할 경우에는 어떤 유형점이 있냐? 그래서 여기 근데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많아. 요즘에 최근에 이제 나온 것도 이제 예전에 추세에서 물어봤던 것들과 좀 더 약간 비틀어가지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주제가 있으면 기출 주제가 있으면 요것만 뭐 예전에 답만 나왔던 것만 외워두시면 말고 뭐죠? 그 주변까지 우리 시대사 공부할 때 그 주변까지 다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것처럼 이게 조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 조직을 해갖고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각 시대의 사회 구조 및 성격, 사회 변동 요인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고 자, 현대사회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회학 개념구는 그 속속상 역사의 전이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는 사회를 볼 수 있듯이 뭐 대공황을 설명할 때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대공황은 디플레이션이죠. 예, 디플레이션 개념들을 사용할 수 있다. 예, 현재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다. 이렇게 한 두세 가지를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추세해 보니까 두 가지 쓰는 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 채점하기 좋게 그냥 한 가지 쓰고 나온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뭐 두 가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제 두 가지는 아니고 한 가지 쓰고 나오는 게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은근히 2점짜리 문제인데 기출보다도 더 많이 물어보. 그건 제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많이 써보라고. 예. 그렇지만 이제 뭐 그 한 가지만 하는 거 한 가지 외워두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외우면 두 가지는 좀 외워두셔야 돼. 왜냐 암기하다가 뭐야 잊어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비용으로 외워두시는 필요가 있겠죠. 그때 인출할 수 있게.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개념학습 같은 문제점, 이제 문제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문제점 부분은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서 갖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해볼게요. 참고로 제가 여기 뭐 그 작성 방법 하니까 이제 이게 저는 그냥 줄줄 이렇게 여러분들 편하게 이제 유의점, 사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니을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렇게 서술을 해놨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시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에 그 작성 방법에 따라서 차례를 쭉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갖고 어떤 분은 이제 쓰니까 사례 강조, 속성 강조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 사례를 강조했다, 속성을 강조했다 해갖고 요 내용에 맞춰 쓰셔야 돼요. 예, 요거는 그냥 제가 편의대로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답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갖고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도 이제 역교동 관련된 부분인데, 시대 구분과 관련된 내용이죠. 시대 구분. 시대 구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물론 한 두 문제 나왔는데, 뭐,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두 문제 나왔네요. 두 문제 지금까지. 예전에 객관식 때 한번 나왔던 건데, 남색책 그 1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대 구분의 어떤 필요성,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장점, 문제점,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8페이지에 그 내용들을 적어 놨어요. 네, 정리해 놨거든요. 남색책 있는 내용들. 그래서 시대 구분, 이거 장점과 문제점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좀, 디테일하게 좀 물어본 거예요. 자, 다음 가와 나의 내용을 읽고 작성 광고에 따라 답안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가는 이제 뭐냐면, 이제 역사적 시간의 본질적 특성은 지속과 변화이며, A는 시간적 계기성과 단절적 변화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A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시대 구분이야. 시대 구분. 그거 남색책에 있는 구분을,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시대 구분이란 뭐냐면, 시간적 계기와 단절적 변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얘기할 때, 고려시대, 조선시대 갑자기 변하면, 중세, 고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얘기 못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냐면 지속성이 있어야 돼. 항상성이. 그치만 그 안에서 뭐죠? 양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돼갖고 어떤 새 계기를 가지고, 뭐 위화도 해군이나 이런 걸 계기를 든 사건으로 질적인 전환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는 고려시대 중세사회가 어디로 넘어가요? 조선의 근세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하게 되죠? 어떤 계기성을 가지고 단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걸 이제 나타나는 것이 시대구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구분의 의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일단은 이제 가는 이제 그 A는 이제 시대구분하고 있고, 일단 제가 이제 A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A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다. A의 유용성을 두 가지 쓰죠. 시대구분의 유용성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남색책에 보시면 유용성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러니까 필요성 같은 것들인데, 자, 시대구분의 역사의 설명 일반화에 불가피하며 다양한 개별 사실을 역사의 범주로 묶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그 다음에 잡다한 역사적 사실들을 체계적인 논리를 부여함으로써 역사 시기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그냥 이게 뭐야? 무의미한 개별적인 사건의 연속에 불과하죠. 예, 요런 것들과 이제 같이 보시면 되죠. 임진왜란 이제 설명할 때 우리가 어떤 임진왜란을 그냥 이렇게 설명할 때 이제 임진왜란보다는 강해군의 임조반정에서 이제 넘어가잖아요. 임조반정 넘어갈 때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 뭐야? 이거는 이제 종전의 조선시대와 다른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설명하잖아. 성리학적 가치관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죠.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A 문제가는 나사를 해당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문제 중에 나와 관련된 것을 한정돼서 이제 물어보는데, 자, 10세기, 13세기 중세한 동시적 시기로 파악하는데 이해해야 했다. 자, 어떤 문제점입니까? 너무 획일적 역사의식을 초래할 수 있죠. 10세기와 13세기는 시간적인 거리 볼 때는 한 300년이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지금 시대와 조선시대 후기들 같이 묶어서 같은 시대로 보는 거야. 그거 동의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으로는? 동의 못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 년대도 마찬가지다. 전두환의 80년대와 80년대와 지금의 2000년대도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전혀 다른 시기죠. 예. 이런 것들과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의 미추진 부분의 필요성을 이유를 가의 내용을 참조해 쓰시오. 자, 시대 구분할 때 이제 전환기 가독이라는 것들을 설정하죠.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도 나와요. 뭐 근대사의 태동 이런 것들이 나오죠. 태동대자가 붙으면 되게 전환기, 변환, 가독이. 그럼 왜 선정하겠어요? 역사적 변화는 단절적인 게 아니라 뭐죠? 지속돼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일어난 거죠. 그러면 갑자기 뭐냐면 근대사에 온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어느 정도 준비가 있었던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쓰면 역사적 변화는 단절적인 게 아니라 영속적으로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변화의 시장이 아니라 시작과 끝은 항상 중심적인 시간의 거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역사 발전의 가독의 의미에서 이런 전환기와 가독의 필요성 때문에 썼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통론에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조선 후기를 뭐라고 하죠? 근대사의 태동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시대 구분을 하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상당한 배경을 지신 고학년에 적합하다. 그 이유는 자, 과거 역사 특정한 시기를 나눠서 이해하는 시대 인식을 위해서는 통시대적 역사 지식과 역사적 학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별 동의하기는 힘든 말이지만 뭐 고학년이라서 갑자기 그렇게 뭐 지식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남색책이 있기 때문에 암기해 두셔야 돼요. 예전에 기초 관련된 나왔어요. 요거 구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는 뭐냐면 범법과 관련된 거죠. 범법. 그래서 이제 범법 나오면 항상 이제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상하의 범법이죠. 상하의 범법.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상하의 범법은 내지는 않았고요. 여기는 나중에 냈고 제가 여기에서는 그냥 전반적인 전국시대 범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이제 또 플러스 시킨 게 뭐냐면 전술의 변화 이런 것도 이제 예전 기출문제 나왔던 거 이제 물어봤는데, 자, 그 당시 전국시대 때 각국의 범법이 있었죠. 그 공통된 목표가 뭘까요? 자, 귀족세력을 일수하고 간료체제를 확립해서 시족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군현제 전환하는 등
뭐 여기 또 안 좋겠지만 재민지배 체제를 또 강화하는 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것들을 강화하려고 했죠? 재민지배 체제는 9년제를 실시하고, 자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전국시대든 전쟁이 되게 중요했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총력전이죠. 한번 전쟁이 나면 모든 걸 다 끌고 이제 물적, 인적 어떤 수단을 다 끌고 전쟁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재민지배 체제, 그러니까 배경은 이제 시족제에 의해서 그 읍제도시 국가가 해체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제가 설명을 좀 잘못된 게, 그 목포에서 서술시 예문내에 제니까, 재민지배 체제는 제시켜야 되고, 서술해야 될 것 같아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제가 써놓고도 이게 까먹어. 하도 문제를 많이 만든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런, 재민지배 체제, 범법의 목적이 뭘까?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났죠. 통계에 있는데, 하나는 권리를 준용이죠. 그래서 육성하는 방법이지만, 또 함께 뭐죠? 의무를 강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재민의 국력을 기반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땅을 나눠준다든지, 그 다음에 수익 개발을 하는지, 그렇게 했지만, 동시에 뭘 하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민들을 뭐죠? 효율적으로 징발하는 거죠. 그래서 뭐의 징발? 군사적의 징발 요청으로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술도 종래에 뭐에서 뭘로 바뀌었죠? 차전에서 보병전 바뀌었죠. 차전에서 보병전.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요런 전술의 변화, 그리고 그 이유, 예전에 이유도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왜 바뀌었어? 뭐 산악지역이나 호수나 택지를 공격할 때는 뭐야? 보병이 효율적이죠. 악전후나 그 다음에 공선전 할 때도 보병이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보병들은 주로 어떤 계층이에요? 예전에 인이 아니라 사계층이 아니라 민계층이죠. 그래서 이제 전국시대에 들어가면 군대의 규모가 어떻게 더 커지고 한번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 죽고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예전에 이제 한나라 조나라하고 이제 초나라가 진나라가 싸웠던 장평 대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조나라 군사가 깨지고 나서 70만 정도를 죽였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많이 죽였고 그러는데 자, 그 내용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12번 문제 볼게요. 자, 12번 문제도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 좌우합작 운동과 관련돼 갖고 내가 이제 보충 페이지 보면 거기에 9페이지에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좌우합작 내용들 이제 보면 배경은 중도적 정치세력 형성.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익세력이 남한의 단독정부 수입 주장 반발. 우익세력이 그 다음에 미군정의 지원 등등이 있는데, 자, 이때 우익세력은 이제 주로 어떤 세력들을 의미할까요? 한민당의 그런 세력들이 아니라 김구 같은 그런 세력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적은 이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정부 구성.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가 설치되죠. 중도 우파하고 좌파로 구성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좌우합작위원회가 이제 좌우합작 운동에 참여했던 거는 극자 구구가 아니에요. 예, 중도 우파, 중도 좌파야. 그래서 김규식, 안재용,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 전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익 5원칙, 우익 5원칙, 8원칙을 냈는데, 자, 이때 이제 뭐냐면 토지개혁, 신탁 문제, 뭐 삼상회의 결정 문제, 친일파 처리, 미군정의 제한, 입법기구 인식에 관해서 인식 차이가 좀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절충해가지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그래서 토지 문제와 친일파 처리에 대해서는 중도지 입장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탁 문제와 삼상회의, 물론 모든 모스크바 결정문에 대해서 그 당시 모두 지지는 않았지만, 요 당시 이제 미소공동의 재개,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남북의 어떤 임시정부 수립, 이런 것들 지지했죠. 예, 신탁 문제는 제하고, 그다음 미군정이 제한 입법기구 같은 경우에 우익의 입장을 따르고, 이렇게 해갖고 절충을 해가지고 정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좌우합작 7원칙 내용은 없지만, 꼭 찾아서 보셔야 돼요.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정파 간의 입장 보면 이제 요게 정파 간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면 중도 좌파 우파가 아니라 극우와 극자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김구는
한국독립당은 조건부 찬성을 했고, 이승만도 조건부 찬성했는데 겉으로만 그렇고 지금 반대했고, 한민당과 조선공산당 반대했죠. 다 토지개혁에 각자 입장에서 보는 것 때문에 반대했고, 그래서 미군정이 자화합작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입법기관으로서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행정기구로서 남조선 가도정부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있고, 그렇지만 미국 정책의 외교 정책 변화나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참 반탑을 둘러싸고 정치적 지지하는 세력들이 점점 입지가 약화되면서 미군정이 단독 정부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 그래서 초창기 때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승만하고 미군정의 초창기 관계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요 시기 때부터 사이가 상당히 좋아지게 되죠. 예,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제2차 미소공동회의가 결렬된 후에 자화합작 운동은 어디로 계승됐죠? 민족자주연맹으로 계승되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민족자주연맹. 예. 그래서 자화합작 운동은 1차 미소공동회 결렬된 후, 그 다음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시작된 그 1년간, 미 군정의 후원 아래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 AB가 대립했던 논쟁 3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신탁통치, 이것도는 모스크바 3상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여부, 이런 거 지지 여부. 그 다음에 토지개혁 부분 있고, 그 다음에 반민족 행위차 처리 문제. 그 외에도 이제 미군정에 대한 입법기구 인식 문제. 이런 것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익 원칙을 이제 좀 보면, 거기에 제가 이제 여기 그 1번 보면 미소공동위원회가 있죠. 그때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개최됐죠. 그래서 모스크바 3상의 결정이 3가지 했잖아. 하나 뭐예요? 임시정부 수립하고, 신탁통치하고, 그 다음에 미소공동회 개최죠. 그래서 이 미소공동회 개최해갖고 임시정부를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논했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거에 대해 미국은 뭐죠? 모든 정치 단체를 다 포함시키자. 찬탁, 반탁 떠나가지고. 근데 이에 반해 소련은 모스크바 삼국협 예상하에 결정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단체 제외하자. 주로 어떤 단체들이에요? 우익들이죠. 민족주의 단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입장 차이가 1차도 결렬 배경이 되고 2차도 결렬 배경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이제 그걸 어디에 넘긴 거야? 유엔에 넘긴 거죠. 유엔에.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결정한 건 뭐예요? 그냥 투표로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그 남한만의 이제 투표 바뀌게 돼요. 소총호 때. 그래서 이제 소련이 거부하는 바람에.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협을 본 건 뭐냐? 토지개혁에서 일단 물수, 유조건 물수, 체감 매수. 그래서 이제 그 몰수를 할 때, 그 토지를 몰수할 때 그냥 몰수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몰수하는 거야. 체감 매수는 예상은 뭐냐면 대토지 소유자와 그 중소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네요. 대토지 소유자는 시가보다 좀 낮게 매수를 하고, 그 다음 중소토지 소유자들은 시가보다 좀 더 높게 매수하는 거야. 차등으로 매수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분배할 때는 뭐죠? 무상 분배하는 거죠. 그럼 이건 많이 좋은 거지. 무상 분배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재정이죠, 재정.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한민당에서 반대했던 게, 물론 속으로는 자기가 지지 출신이니까 토지개혁에 반대했겠죠. 근데 이제 내걸었던 게 뭐냐면,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갖고 요거에 반대했던 거고. 그에 박헌영 같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무슨 유조건 몰수냐. 그냥 무상 몰수지. 그게 무상 분배고. 그러니까 북조선 그 예전에 이제 김일성 하는 식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개혁을 둘러싸고 극자와 극우의 어떤 방향에서, 다른 방향에서 비판이 쏟아진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비판 중에 뭐냐면, 모스크바 3상회의 지지 여부인데, 그 박헌영은 모든 걸 다 지지한 거죠. 신탁통치도 지지하고, 임시정부 수립도 지지하고, 근데 이에 반해서 거기에 이제 모스크바 3상회 지지 중에 거기 그 여운형은 부분적 지지한 거야. 뭐는 뺐죠? 신탁통치를 빼고, 뭐죠? 여기 나온 것은, 미소공동회 제기하고, 임시정부 수립, 이런 것들을 지지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총체적 지지를 안 했다고 이제 비판을 받게 되죠. 이런 것들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물어볼 게 뭐냐면, 자, 이런 운동이, 자화합작 운동이 결렬된 대외적 배경사.
원래 미국은 이제 그 중도파를 지원해갖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친미적인 정권을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야. 국내적으로 이제 그 자화합적 세력이 기반이 약하고 특히 이제 냉전이 강화되면서 이제 소련과 싸우기 위해서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라도 세우자 이런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화합적 지원 방침을 철회하게 되죠. 이런 것도 이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이제 보면, 그 한문사료 부분은 제가 뒤에다 이제 실어놨거든요. 뒤에다 이제 그 5페이지에서 4페이지 여기 있으니까 좀 보시고, 요 13번 한문사료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 그대로 적어놨어요. 예.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원나 세제와 관련된 거예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다음 기획과 니은을 내용을 무엇인지 써보고 그다음 가의 세제 명칭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그 디귿의 실시한 이유를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원나라는 이중적인 토지 제도를 유지했어요. 이때 이중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중 토지 제도하고 관련 없어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건 동계하고 이제 거기에 그 강자중국세도 나왔는데, 잠깐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그 10페이지에 보면 이때 이중적이라는 거는 그 원나라의 고유의 약탈적 성격의 세금이 있어요. 원래 몽골족들이 올 때는 뭐 체계적인 세금 제도가 없었죠. 약탈했잖아. 그런 성격과 그 다음 정복지 한인들의 정통적인 간행을 존중하면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강남과 강북의 지역적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강북은 토지가 비옥도가 좀 떨어지죠. 강남은 토지 비옥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나라 입장 올 때는 강북에는 뭘 중심으로 걷는 게 낫겠어요? 정세 중심으로 걷는 게 낫고, 강남은 뭘 중심으로 걷는 게 낫죠? 토지를 걷는 게 낫겠죠. 토지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세제 형태가 명나라 때까지 계속 가요. 그래서 명나라 때 우리 일주분법이라는 거는 무슨 세제를 바탕으로 통일시킨 거예요? 강북의 세제가 아니라 강남의 세제를 같은 토지 중심의 제편이죠. 이거는. 자, 그러면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 요소들이 곧바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보통 그 세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한인들의 정통적 간행을 이제 존중해서 정세와 지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낮은 쪽을 선택하겠어요? 높은 쪽을 선택하겠어요? 예? 높은 쪽을 선택하겠죠, 강제적으로. 예. 그래서 성인 남자들이 많으면 정세가 되는 거, 땅이 많으면 지세인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비옥대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뭘 많이 내냐면 정세를 많이 내요. 정세를. 근데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가차는 이제 예전에 약탈적 세제 있죠. 사조와 포온 이런 것도 있고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 지역도 초창기 때는 이런 이중적 세계를 이제 좀 적용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문탄세 추세인데, 추세 같은 경우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토지 지세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중국의 고유한 양세법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문탄세는 뭐죠? 이거는 약탈적 세금이야. 근데 이 문탄세가 문제가 생긴 거야. 왜 문탄세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문탄세는 비례세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는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이 걷는 군중세금이야. 그러니까 비노 입장 올 때는 상당히 이게 불리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강남 지역 농민 반란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걸 진압하고 나서 원나라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때 문탄세를 폐지시키고 뭘로 이제 하냐면, 예전에 양세법에 하세 있죠. 하세, 호세를 기준으로 해서 걷는 거야. 예. 그래서 완전히 양세법 체제로 바뀌게 돼요. 예. 그렇지만 원래 초창기 때는 그 이중적 성격이 곧바로 남아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나라의 세제의 이중적 성격, 약탈적 성격과 정복지 한인의 정통적 가능 종중의 세금은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몽골족들이 지배했던 나라에 다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두해 두시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기읍과 니은이 문제 들어가서 기읍과 니은에 이제 각각 뭐라고 하는지 쓰시오. 그래서 원의 이중적 세금의 특징, 그 유목적 약탈적 성격과 정복지의 한인 정통적 간행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세와 정세, 강북 지역이죠. 그 원은 강북 지역 지세와 정세를 징수했습니다. 지세와 정세를 부담한 호는 두 가지 부류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을 쓰면 장정이 없어도 토지를 가진 호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정이 있는 호, 이거 오타네요. 두 가지겠죠. 예, 장정이 없어도 토지를 가진 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장점이 없다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 토지를 소유하자도 정이 있는 호들이 많아. 특히 하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가 없어도 정이 있는 호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세를 걷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포온을 징수했다. 포온. 그래서 이거 알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사료가 되지 않은 게 포온인 것은 뭐냐면, 이게 나중에 포온을 원래는 은납을 징수해, 은으로 징수했는데, 이게 뭘로 바뀌냐? 초납으로 바뀌었어. 초납은 뭘로 바뀌는 거죠? 교초로 징수한 거야. 그래서 그 원나라 때 교초가 계속 뭐냐면, 세금 가치를,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종이 쪼가리밖에 불과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가치인 게 뭐냐면, 영가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염세의 독점권 있죠. 판매권 얻을 때 초납을 대신하거나,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포옹 같은 경우에도 초납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이한 형상이야. 근데 명나라 때는 교초에 영향을 받아서 뭘 만들었어요? 초창기 때 보초를 만들었죠. 종이지폐.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됐잖아. 예. 근데 원나라 때는 이런 교초란 종이지폐가 유지될 수 있는,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교환 가치는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세를 이제 실시한 이유가 뭐예요? 자, 종래에 문탄세가 혼을 지니고 있는, 이것도 못하네. 자, 있는 주호에게 재산을 차등해 두지 않고 일률적 가세를 했기 때문에, 이게 비례세가 아니라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동 이하의 하우에게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농민 반려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좀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자, 14번 문제는 고대 그리스 문제야. 네. 고대 그리스 정치와 관련된 문제가 그 2년마다 한 번씩 나오죠. 요번에 노마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 나온 확률이 많은데 되게 많이 나오면 거의 8, 90% 어디 나오냐? 되게 그리스 정치가들 물어봐요. 그리스 정치가 중에 많이 물어보는 게 솔론, 클레이스텐네스, 그 다음에 페리클라스. 3명 많이 물어보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빈도수가 좋은 게 솔론이야. 예, 솔론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솔론의 개혁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자, 솔론은 이제 그 개혁은 이제 BC 한 6세기 정도 되죠? 그래서 10페이지 펴보시면, 그 해외 진출과 뭐 신민활동, 부유한 평민이 대두돼서 이제 그 당시 밀집 대형, 팔라크스제가 등장했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에 관해서 이제 뭐냐면 소농민 경제가 악화돼서 부채로 인한 노예가 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드래곤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를 갚지 않으면 뭐가 된다? 노예가 된다.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솔로는 그 개혁의 목적도 외워두셔야겠죠. 계층 간의 어떤 그 갈등을 조절해 사회 문제를 해결했는데, 일단 사회경제적, 그러니까 빈자와 가난한 자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채 말소와 부채로 노예가 된 자유민들을 해방하고 더 이상 아테네 시민권자가 노예로 되는 것을 막았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드래콘의 엄벌주의를 타피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노예는 어디에서 가지고 오겠어요? 이제 아테네 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이렇게 이제 노예를 만들었죠.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당시 등장했던 부유한 계층들과 기존의 귀족 계급의 어떤 대립을 뭐 조절하기 위해서 4개 계층을 구분하고 그 돈에 따라서 정치 참여 비중을 다르게 규정했죠. 시민벌전을 신설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 4개 계층의 뭐 그 이름은 다 외울 필요 없는데 뭐만 좀 기억하냐면 맨 마지막 계층이 있어. 테테스. 테테스 빈민층 있죠. 이게 재작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예, 페리클라스 개혁하고 관련돼갖고. 그렇지만 이런 그 모든 사람의 개혁은 뭐예요? 모든 사람한테 지탄을 받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 실패를 하게 되고 등등. 그래서 실패는 뭐 기존의 정체나 사회 질서의 근본적 개혁이 미흡했고 귀족대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반발을 했고, 그래서 누가 이제 등장했죠? 참주 페이시스타투스가 등장하면서 이 사람은 누구만을 위한 개혁을 했어요? 빈민들,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개혁을 했죠. 결국에는 이제 지지를 받고 뭐냐면 집권을 하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1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A와 B는 이제 그 솔론과 관련된 기억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획과 관련된 그 법을 정한 아테네 정치가를 써보고, 자, 모든 채무자는 채무자의 인신의 담보로 이루어졌다. 누구죠? 드라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드라콘법. 그거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있고, 니은은 이 부분을 어떻게 개정했죠? 부채로 인해서 노예가, 이건 농예가 됐네. 못한데, 건지시고. 자, 노예가 된 자유민을 해방했으며, 부채로 인한 인신의 예속화를 금지시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여기 보면 이제 니은은, 자유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군사적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자유비는 뭐와 관련된 거야? 4개 계급은 나누고, 결국에는 그 재산에 따라서, 그들이 정치 참여의 비중을 달리했죠. 근권 정치죠. 그러니까 근권 정치를 했던 배경은 뭐냐면 그 당시 예전엔 뭐였어요? 기병이었죠. 근데 중상층의 등장으로서 부유한 중상층의 등장으로 뭘로 바뀌었죠? 중장보병, 팔랑크스제로 바뀌면서 피 흘린 만큼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정치 권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의를 이제 볼게요. 의의는 이제 서총에 나와 있거든요. 귀족 계급이 독점한 정치 지배권을 축소시키고 국가의 정책 결정에 시민 반환권을 상대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신하지 못했지만 가도기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너스 문제 볼게요. 보너스 문제는 임용에는 안 나오는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게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여백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여백 중간중간에 그냥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이게. 종이 인쇄하기가.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기초에 좀 나오고, 우리가 이제 이상한 문제지만 어떻게 한번 접해보려고 문제를 냈어. 그래서 이제 짤막짤막하게 그냥 갈고로 쓰면서 제가 문제 내는 건데, 자, 그럼 보너스 문제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 자유민권 운동과 관련된 거죠. 자유민권 운동은 이제 주체가 크게 두 가지예요. 사족민권하고 또 하나는 호농들, 그러니까 이제 부유한 농민들이 주도를 해갖고 일어났죠. 다 공통적인 예는 뭐냐면 메이지 정권의 어떤 개혁 정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럼 여기 이제 사족민권, 처음에 사족민권을 출발했던 사람이, 근데 이 사족민권을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 중이 누구냐? 이타가키 다이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그 당시 이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신문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이 신문을 통해서 뭘 주장하면 정부를 까면서 민선위원회를 설치하자, 의회를 설치하자, 법을 만들자, 헌법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좀 의도적이게 뭐냐면 그 자체가 순수하지 못한 게 뭐냐면 이 이타가키 다이스케나 원래 사족 민권에 참여했던 초창기 사람들은 예전에 어디 참여했던 사람이면 메이지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메이지 4년 전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뭐 때문에 정학론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전학론에 패배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쪽에서는 사이고 다카노미처럼 세이나 정책을 일으키고 사족 반란을 일으키고 또 한쪽에 뭐가 있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자유민권 운동을 주도했던 거죠. 그래서 자유민권 운동을 주도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정치 입지를 쌓으려고 했던 거죠. 결국에 이타가키 다이스케도 나중에 다시 정부로 복귀하니까 또 이 사람의 사족민권 운동은 뭐야?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다시 주도층이 분홍으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참여 배경은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메이지 정권에 참여했다가 정원을 패배하여 참여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정부에서는 이제 정부도 자유민권론자들이 주도했던 법과 헌법과 의회를 만드는 걸 동의하지만 민간이 주도해서 안 되죠. 누가 주도해야 되죠? 정부가 주도해야 되죠. 그래서 탄압을 했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그때 이제 초창기 때 언론들, 그러니까 신문이 막 만들어졌으니까 그 신문을 이제 뭐냐면 위견을 공포하는 걸 막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창반율과 신문지 조례를 만들었어요. 외워두세요. 창반율은 뭐냐면 일종 명예훼손죄야. 근데 명예훼손죄 이제 지금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정부 정책에 비판하면
명예훼손죄 거는 거야. 그 예전에 MB 정권 때 그 강우병 파동 아시죠? 그래갖고 이제 미국 소고기 이제 수입할 때 그 소고기 수입을 한 그 농림부 장관을 비판했는데 그게 정책 비판인데 그걸 정책 비판 안 받아들이고 무슨 걸로 생각? 개인적으로 비판한 걸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정부가 명예훼손죄로 비판하는 사람을 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국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관료들이 이제 정책을 하면 관료들의 공적인 어떤 그 비판조차도 관료 개인의 비판으로 몰아가지고 창반윤리를 통해서 명예훼손죄 명시해갖고 건 거죠. 예. 그런데 이거는 명예훼손죄가 안 돼. 왜냐하면 명예훼손죄는 항상 예외가 있어. 그 비판 내용이 공공성을 담보로 할 때는, 전제로 할 때는 비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네이버나 대응감 댓글 다운해보면 뭐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이게 심하다. 근데 그거 가지고 정부가 문재인이 고소 건 거는 지금까지 없거든요. 역대 정권이. 그거는 문재인 개인의 비판이 아니죠. 뭐의 비판이죠? 문재인, 물론 그 비판 내용이 옳고 떠나서, 그걸 떠나서 이제 문재인의 어떤 정책의 비판이고, 물론 명예훼손죄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가지고 단순히 욕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자연인들이 이제 하는 그런 모욕죄나 이런 명예훼손죄는 걸지 않거든요. 하여튼 이런 문제도 있고, 신문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문을 발행할 때 정부의 허락을 맡아야 돼. 그리고 만약에 하고 나서는 뭐죠? 발행 금지를 처분할 수 있어. 만약에 정부 뜻대로 뭐냐면 운영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입을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나이트의 이론이야. 나이트의 실제존 추론과 관련된 거죠. 남색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녹색 노란책도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냈냐? 요즘 가끔씩 이제 뭐냐면 이상한 데 골라서 내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냈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라이트의 실제적 추론은 그 누구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그 합리성 이론을 썼던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드레이. 예. 드레이 합리적 이론 있죠?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향을 받은 이론이 도나간 이론하고 그 라이트 이론이야. 예. 근데 도나간 이론은 상황을 축소시키고 어디만 강조했죠? 목적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좀 수준이 낮은 애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이에 반해서 라이트 이론은 그 상황을 다단계로 더 분석을 시켰어. 예. 그래서 이제 실시했던 것이 라이트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라이트는 이 사람도 뭐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아까 드레이에 영향을 받았죠? 드레이가 강조하는 건 뭐야? 행위자에 뭘 하는 거죠? 이유를 하는 거야.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유를 하는 거야. 왜 이런 사실들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가 피해요. 예. 이유, 목적이 그 이유.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 이건 드레이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점을 쓰시면 되는데, 이 드레인의 문제점은 간접론에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행위는 합리적이라고 전제를 했죠. 합리적으로. 근데 어근이 아빠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나 라스베가스에서 총신하는 사람 보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죠. 이유가 없잖아. 동기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불합리한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건 불합리한 역사적인. 그래서 요번에 최근에 이제 사이코패스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인간은 합리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불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라이트 이론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그 드레이 이론의 문제점과 연결돼. 왜냐면 드레이, 도나간, 라이트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간접론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접론의 인간의 전제 조건이 뭐야?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이거죠. 예. 그렇지만 모든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지만 없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걸 해석할 수 없다. 이거 뭐냐면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걸 암기해 두실 때 드레이론과 연결시켜가지고 그냥 합리적 이론과 연결시켜서 뭐냐면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파악을 했고 여기가 이제 전공 A고 좀 쉬었다가 전공 B로 넘어갈게요.